북한의 러시아가 최고일 줄 알았다. 한국이 기술을 훔친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핵기술이 더 앞서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북한의 핵과학자가 탈북 후 내놓은 발언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정권 유지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모스크바 핵물리학 연구소 3층 휴게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동료들이 또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커피를 타러 들어갔다가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신문을 펼쳐들고 말하더군요. 여기 봐, 한국이 또 핵융합 실험에 성공했다고 떠들어대고 있어. 이반이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어요. 48초 플라즈마 유지가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이미 70년대에 그보다 긴 시간을 기록했다고. 알렉세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한국 놈들은 겉포장만 화려하게 하는데 능해. 실제로는 미국 기술 베낀 것뿐이야. 저는 그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파견된 특별연구원이라는 제 지위 때문에 동료들이 종종 제 의견을 물어보곤 했는데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동차나 휴대폰 정도나 잘 만들지 진짜 첨단 과학기술은 러시아와 북한이 독점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 연구소 선배인 세르게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들 한국 과학자들 만나본 적 있어? 작년에 국제학회에서 몇 명 봤는데 질문도 제대로 못하더라. 영어도 어느라고 말이야. 모두들 폭소를 터뜨렸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북한 과학원에서 5년간 핵물리학을 연구했던 제 경험으로 봐도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러시아를 능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이반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럼 그렇지. 결국 아시아 애들은 베끼기만 잘해.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특히 한국은 미국 없으면 하루도 못 버텨.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드미트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진정한 과학 강국은 러시아와 우리 동맹국들 뿐이야. 중국은 그나마 인정해줄 만하고 한국 그냥 조립이나 잘하는 나라지 뭐. 제가 거기서 끼어들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연구할 때도 한국 기술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서구 기술의 모방 수준이었거든요. 독창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알렉세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역시 민준이 말이 맞아. 핵기술은 더욱 그래. 우리 러시아와 북한이 세계 최고라고. 미국도 우리 기술 많이 배워갔잖아. 세르게이가 덧붙였어요.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 몇 개 돌린다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아나? 그것도 다 우리가 설계해준 거거든. 저는 그들의 말에 완전히 동조하고 있었어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5년간 영변 핵시설 연구에 참여했던 제 경력이 그런 자신감을 뒷받침했거든요. 북한 당국에서 쟤를 러시아 최고 연구소에 파견한 것도 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고 여기서도 볼코프 교수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있었지만 그건 구소련 시대의 낡은 기술 때문이었고 지금의 러시아와 북한의 핵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오후에 연구실로 돌아와서 논문을 읽고 있는데 문득 한국 관련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을 보니 소형 모듈 원자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북한에서 담당했던 분야와 유사해서 호기심에 초록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기술적 내용이 생각보다 상세했어요.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어디서 베낀 내용일 거라고 단정했거든요. 북한에서 5년간 연구한 제 경험으로는 이런 수준의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리 없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드미트리와 함께 걸으며 또 이야기했어요. 드미트리가 말하더군요. 한국 애들이 요즘 우주 개발도 한다고 떠드는데 웃기지 않아? 로켓 기술은 러시아가 원조라고. 저는 맞다며 동조했습니다. 소유주 로켓의 신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한국이 몇 번 로켓 쌓올린다고 해서 우리와 비교될 수 있겠냐고 생각했어요. 기숙사 방에 돌아와서도 낮에 본 한국 논문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털어버렸죠. 북한 최고의 인재로 인정받아 러시아에 파견된 제가 한국 같은 나라가 러시아와 북한을 뛰어넘을 수 있을 리 없다고 단호하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 늦게까지 남아있게 되었어요. 지도 교수인 볼코프 박사가 특별한 자료를 보여주겠다며 저를 불렀거든요.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볼코프 박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해 보였어요. 볼코프 박사가 말했어요. 자네에게 보여줄 것이 있네. 북한에서 온 최신 핵실험 데이터야. 국제협력 차원에서 공유받은 건데 자네가 가장 잘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공식 제출한 영변 핵시설 데이터였어요. 평양에서 제가 직접 참여했던 연구와 관련된 자료들이 보였습니다. 볼코프 박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영변 핵시설의 최근 실험 결과라고 하네. 우라늄 농축률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어. 하지만 뭔가 이상한데 자네 의견은 어떤가? 저는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직접 봤던 것과 완전히 다른 수치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참여했던 실험에서는 이런 높은 농축률을 달성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교수님, 이 수치들이 좀 이상한데요. 제가 평양에서 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볼코프 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점이 다른가?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농축 효율성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제가 직접 참여했던 실험에서는 최대 이 정도였는데 여기서는 3배나 높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온도와 압력 데이터도 실제와 맞지 않아요. 볼코프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이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말인가? 저는 망설였습니다. 조국의 자료를 조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적어도 과장되었거나 이론값만 제시한 것 같아요. 실제 실험 조건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때 문득 평양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연구소 상급자들이 항상 성과를 부풀려 보고하라고 압박했던 일들 말이에요. 실제 데이터보다는 당이 원하는 수치를 만들어내라는 지시가 빈번했었습니다. 볼코프 박사가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어요. 자네가 평양에서 직접 본 시설은 어땠나?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장비도 낡았고 전력 공급도 불안정했죠. 안전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요. 볼코프 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정치적 선전과 과학적 사실은 다른 법이지.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연구가 이렇게 왜곡되어 발표되고 있다니요. 실제로는 기술적 한계가 많았는데 마치 세계 최고 수준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볼코프 박사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자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보게.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조국에서 온 자료가 이렇게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러시아에서 깨닫게 되다니. 하지만 동시에 과학자로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북한의 핵기술 수준이 실제로는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러시아에 와서 진짜 과학적 접근법을 배우면서 비로소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연구소에 비상이 걸렸어요. 우리가 3년간 공들여 준비해온 차세대 원자로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였습니다. 아침 9시에 모든 연구진이 대회의실에 소집되었어요. 연구소장인 페트로프 박사가 단상에 올라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몇몇 프로젝트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차세대 원자로 개발은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드미트리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 연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페트로프 박사가 잠시 주저하더니 대답했어요. 기존 연구 결과는 보관해두고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재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알렉세이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부는 모르는 건가요? 페트로프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부에서는 당장 돈이 되는 일을 우선시한다네. 기초 연구는 나중 문제라는 거야.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과 함께 복도로 나왔는데 모두들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이반이 벽을 주먹으로 치며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3년간 밤낮으로 연구한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다니. 세르게이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소련 시절에는 과학 연구에 아낌없이 투자했거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소련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러시아가 과학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현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오후에 연구실로 돌아가서 제 책상을 정리하고 있는데 볼코프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자네도 충격이 클 텐데 괜찮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연구가 이렇게 쉽게 중단될 줄은 몰랐거든요. 볼코프 교수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최근 몇 년간 여러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없어졌거든. 정치적 판단이 과학적 가치보다 우선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저는 러시아가 과학 강국이라고 믿어왔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볼코프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험 장비들도 사실 많이 낡았어. 예산 부족으로 새로운 장비를 사기 어려운 상황이거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연구실의 장비들이 최신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0년 이상 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문득 어제 본 북한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러시아도 북한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비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때 동료들과 함께 술집에 갔습니다. 모두들 오늘 일로 인해 우울해하고 있었어요. 드미트리가 보드카를 한 잔 들이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러시아 과학계가 예전 같지 않아. 젊은 인재들은 다 석으로 빠져나가고. 알렉세이가 동조했어요. 맞아. 급여도 형편없고 연구 환경도 좋지 않으니까. 유능한 사람들은 다 해외로 나가버려. 이반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만 여기 남아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어요. 러시아 과학의 현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세르게이가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는데 지금은 그런 자신감도 없어졌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오늘 아침에 동료들과 나눈 한국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며 웃었던 그 순간이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과연 러시아가 한국을 비웃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기숙사방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를 늘리고 있었고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반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예산 삭감과 인재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믿어왔던 러시아 과학의 우월성이 과연 현실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연구실에 논문을 가지러 들렀어요. 오후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직 남아있나 싶어서 조용히 다가갔는데 휴게실에서 몇몇 선배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저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혹시 방해가 될까 봐서였는데 그때 들려온 대화 내용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니콜라이 선배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아.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는 말이야.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보다 앞선다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미하일 선배가 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지난번에 국제학회 자료 보니까 한국의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이 정말 대단하더라. 우리가 아직 연구 단계에서 헤매고 있을 때 저들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어. 저는 문틈으로 몰래 들여다봤어요. 평소에 러시아 기술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거든요. 세르게이 선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원자력 안전 기록도 무시할 수 없어. 40년간 대형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던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우리는 체르노빌 이후로 아직도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니콜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리고 요즘 들은 얘긴데 한국 기술 없으면 러시아 원전 유지 보수도 어렵다는 말이 있어. 부품이나 핵심 기술에서 의존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거야. 제가 충격을 받은 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는 점이었어요. 평소에 동료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던 선배들이 아니었거든요. 미하일이 목소리를 더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온 기술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기술 수준이 정말 높았어. 우리가 해결 못한 문제를
그들은 간단하게 풀어버리더라고. 세르게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한국을 무시하고 있잖아. 낮에도 젊은 애들이 한국 기술 가지고 비웃고 있던데. 니콜라이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아직 현실을 모르는 거야. 우리 세대는 이미 알고 있어.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제가 젊은 친구들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낮에 한국을 비웃었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미하일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핵융합 기술은 정말 무시할 수 없어. 한국에서 나오는 성과들을 보면 우리가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야. 플라즈마 유지 시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세르게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직도 소련 시절의 자부심에 사로잡혀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어. 니콜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젊은 인재들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투자도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들이 이런 현실적인 우려를 하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연구실에 도착해서 제자리에 앉았는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낮에 동료들과 함께 한국을 비웃었던 제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인터넷을 켜서 한국 원자력 관련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이룬 성과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핵융합 연구 등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체르노빌의 그림자, 예산 부족, 인재 유출 등의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어요. 제가 믿어왔던 러시아의 우월성이 과연 현실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정도라면 북한은 더 형편없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선배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만약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다면 제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틀렸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3주 후 볼코프 교수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다음 달 시카고에서 열리는 국제핵물리학회의 수행원으로 따라가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 박사과정 학생인 제가 그런 큰 학회에 갈 기회가 생길 줄은 몰랐거든요. 볼코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자네가 최근 북한 데이터 분석한 것이 인상적이었어. 그리고 젊은 시각으로 국제 동향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당연히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미국의 대형 학회를 직접 볼 기회였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드미트리와 이반이 제 기숙사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부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미국 가서 러시아 기술의 우월성을 제대로 보여줘. 이반도 맞장구 쳤어요. 특히 한국 애들이 발표하면 허점을 잘 찾아내라고. 아직도 미국 기술 베낀 수준일 테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이 뭔가 특별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시카고에 도착한 건 학회 시작 하루 전이었습니다. 힐튼 호텔의 거대한 컨벤션 센터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과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볼코프 교수와 함께 등록을 마치고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 한국에서 온 발표가 예상보다 많더군요. 볼코프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요즘 이런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무엇을 발표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학회 첫날 아침 메인홀에서 개막식이 열렸어요. 각국 대표들이 인사말을 했는데 한국 대표의 발표 순서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김 박사라는 분이 단상에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그가 영어로 인사를 시작했는데 발음이 매우 정확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는 좀 의외였어요. 동료들이 한국인들은 영어를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김 박사가 한국의 최근 핵융합 성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달성한 1억도 플라즈마 유지 기록에 대해 말하는데 청중들이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었는데 한국팀의 발표가 세 번째 순서였어요. 이번에는 젊은 여성 연구원이 발표자였습니다. 박 박사라고 소개되었는데 소형 모듈 원자로 안전성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발표가 시작되자 제 눈이 커졌습니다. 슬라이드의 퀄리티가 정말 높았거든요. 데이터 시각화도 완벽했고 기술적 내용도
상당히 깊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실험 데이터였습니다. 북한 자료에서 봤던 조작된 듯한 수치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모든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일관되어 있었고 실험 조건과 결과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박 박사가 안전성 검증 결과를 보여줄 때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존 원자로 대비 안전성이 100배 이상 향상되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것도 이론이 아니라 실제 실험으로 검증된 결과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손을 들었는데 모두 기술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답변했어요. 특히 독일 과학자가 물어본 중성자 차폐 기술에 대한 답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볼코프 교수가 제 귀에 속삭였어요. 저 기술은 북한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한국이 해답을 찾은 것 같군.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볼코프 교수와 함께 식당에 갔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한국 팀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미국 교수 한 명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워. 10년 전만 해도 이런 수준일 줄은 몰랐는데 옆에 앉은 유럽 과학자가 동조했어요. 특히 안전성 부분에서는 이미 우리를 앞질렀을 수도 있어. 40년 무사고 기록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 저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볼코프 교수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팀이 차세대 원자로 상용화 계획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구 단계에서 헤매고 있는 기술을 그들은 이미 상용화 직전까지 가져온 상태였어요. 발표가 끝나자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볼코프 교수와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한국 기술이 정말 저렇게 발전한 건가요? 볼코프 교수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인 것 같아. 우리가 과소평가했던 것 같군.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 본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학회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호텔 로비에서 볼코프 교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녁을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3일간의 학회를 되돌아보고 있는데 낯선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동양인이었는데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만 혹시 모스크바 핵물리학 연구소의 김민준 씨가 맞으신가요? 제 이름을 정확히 아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신지요? 그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제 이름은 박성호입니다. 잠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명함을 받아보니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회사명이 좀 애매했어요. 국제 컨설팅 회사라고 되어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박성호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가실까요? 10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됩니다. 호텔 맞은편 스타벅스로 가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박성호 씨가 커피를 주문하고 와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라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심장이 쿵했어요. 국정원이라니.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 저를 찾으시는 건가요? 박성호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러시아로 파견된 엘리트 연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현재 핵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제 개인사를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을까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당신이 북한 핵시설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재평가하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했던 일까지 알고 있다니요. 대체 어떻게 아신 건가요? 박성호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당신 같은 인재를 오래전부터 주목해왔습니다. 특히 당신이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라는 점에서 말이죠. 그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에서 파견 나온 당신의 상황이
그리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언제든 본국으로 소환될 수 있고 그때 당신이 러시아에서 깨달은 진실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박성호 씨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말이죠. 새로운 선택권이라고요? 네. 한국은 지금 과학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당신 같은 인재를 환영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 간섭 없이 순수하게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북한으로 돌아가서 감시받으며 연구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솔깃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박성호 씨가 계속 설득했어요. 이번 학회에서 한국 기술을 직접 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당신도 연구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대가로는 당신이 알고 있는 북한 핵기술의 실상을 공유해 주셔야겠지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결국 북한을 배신하라는 얘기였거든요. 저는 과학자이지 배신자가 아닌데요. 박성호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배신이 아니에요. 그저 과학자로서 알고 있는 진실을 공유하는 거죠. 허위 정보로 세계를 속이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에 대한 배신감에 괴로워했습니다. 박성호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그러면서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이메일 주소와 암호 같은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논문을 읽고 있는데 북한 대사관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대사관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대사관에서 이렇게 급하게 부르는 일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하니 영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김민준 동지, 본국에서 전해온 소식이 있습니다. 좀 심각한 내용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본국에서 온 소식이라니. 혹시 제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무슨 일인가요? 영사가 한숨을 크게 쉬며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동지의 가족들이 최근 심화된 식량난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귀가 먹먹해지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잘못된 정보일 거예요. 영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김동지, 정말 안타깝지만 확인된 소식입니다. 지난달부터 지방 지역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부모님과 동생이 굶어 죽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여기서 연구원 대우를 받으며 지내고 있는 동안 가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동지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국을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하는 것이 가족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국을 위한 연구라고 하지만 정작 조국은 제 가족조차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대사관을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도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린 동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겨우 15살이었는데 제가 러시아에 올 때 형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웃어줬던 그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형, 러시아에서 큰 과학자 되어서 돌아와.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부모님은 어떨까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정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성공했다면, 제가 돈을 벌어서 보내드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기숙사에 도착해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가족들 생각만 났거든요. 문득 지난 일주일간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박성호 씨의 제안, 한국으로의 망명, 새로운 삶의 기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가족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며칠 후 조금 진정이 되고 나서 생각해봤어요. 과연 제가 지금까지 옳은 길을 걸어온 건가요? 북한의 엘리트로 러시아에서 연구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제 가족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저는 핵물리학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난 건
북한 체제였어요. 핵무기 개발과 선전에는 그렇게 돈을 쏟아붓으면서 정작 국민들은 굶어 죽게 놔두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북한 핵기술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모두 허세와 조작으로 가득했었죠. 진짜 기술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포장하느라 국민들을 희생시킨 거였어요. 그때 문득 박성호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일이라고 했었죠. 북한의 거짓을 폭로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요? 일주일 만에 연구실에 나갔을 때 볼코프 교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많이 힘들지? 대사관에서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와서 박성호 씨가 준 종이를 꺼내봤어요. 아직도 그 이메일 주소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북한 체제의 거짓과 억압을 폭로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죽음 소식을 들은 지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거든요. 박성호 씨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핵기술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홀로 남았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건물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연구실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볼코프 교수의 허가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첫 번째로 복사한 건 북한 핵시설 관련 데이터였어요. 2주 전에 분석했던 그 조작된 자료들 말입니다. 진짜 기술력과 허세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파일을 외장하드로 복사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은 제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북한 정권이 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만든 핵무기가 실제로는 허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의 핵기술 자료였어요. 이건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러시아는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목격한 러시아 과학계의 현실을 생각하면 이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프로젝트들, 낡은 장비들, 젊은 인재들의 해외 유출, 이 모든 것들이 러시아 핵기술의 쇠퇴를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파일 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복도 쪽을 신경 썼어요. 혹시 누군가 들어올까봐 말입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자료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핵기술 협력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평화적 목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협력이었어요.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게 뻔했습니다. 외장하드에 마지막 파일이 복사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금 안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서버 접속 기록을 지우고 모든 흔적을 제거한 후 연구실을 나왔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모스크바의 밤거리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방에 도착해서 외장하드를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호 씨가 준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취했어요. 간단한 메시지였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답장이 왔어요. 다음 주 국제학회를 핑계로 출국 절차를 밟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주 내내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실에 나갔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볼코프 교수가 제게 물었어요. 민준아, 요즘 좀 이상한데 괜찮나? 많이 피곤해 보여.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족 일로 아직 마음이 좀 힘들어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교수님도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아껴주신 분을 배신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출국 전날 밤 저는 제 소지품들을 정리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외장하드였고 나머지는 최소한의 옷가지와 개인용품들 뿐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모스크바에서의 추억들을 뒤로하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어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 말입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제 생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신호들이었습니다. 연구실에 출근했을 때 제 컴퓨터가 평소와 다른 상태로 켜져 있다거나 책상 서랍의 물건들이 미묘하게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연구실에서 나와 복도를 걷고 있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낯선 남자 2명이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들도 따라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다른 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들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감시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하철에서도 거리에서도 계속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방에 도착해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밤 11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조용히 걸어오는 소리였는데 제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살펴봤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제 방문 앞에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작은 기계를 꺼내서 문에 대고 있었어요.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제가 감시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북한 대사관에서 제 동향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러시아 정보기관일 수도 있었고요. 어느 쪽이든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외장하드는 당연히 제일 먼저 챙겼고 최소한의 옷가지와 여권, 현금만 가방에 넣었어요. 더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새벽 3시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기숙사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문으로는 나갈 수 없었어요. 다행히 기숙사 뒤편에 비상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화재 훈련 때 사용했던 출구였어요. 조용히 방을 나와서 뒷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누군가 있을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비상구를 통해 건물 뒤편으로 나왔을 때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뒷골목을 통해 조심스럽게 이동했는데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절 찾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욱 빨리 걸었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걸었는데 다행히 따라오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해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첫 차를 타고 도심으로 향하면서 박성호 씨에게 급히 연락을 취했어요. 이메일로 간단하게 상황이 급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 답장이 왔는데 즉시 독일로 출국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준비는 되어 있으니 공항으로 가라는 지시였습니다. 도모데도보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계속 긴장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제 여권을 오래 들여다보더군요.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서 긴장했는데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나면서도 계속 떨렸어요. 외장하드가 발견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노트북 가방에 넣어둔 것이 다행히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출국 심사를 받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자세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출장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시나요? 독일 베를린입니다. 국제학회 참석차 가는 거예요. 심사관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순간 정말 안도했습니다. 탑승구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마지막 순간에 제지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변에 앉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모두 평범한 승객들 같았어요.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을 때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를린에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도 순조롭게 통과했고 짐도 무사히 찾을 수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박성우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의 차를 타고
베를린 시내로 향하면서 물었어요. 정말 안전한 건가요? 혹시 러시아에서 추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박성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며칠 후면 한국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성우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당장 호텔을 나와야 해요. 러시아 측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들켰다는 말인가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안전을 위해 이동해야 해요. 5분 후 로비에서 만나요. 저는 황급히 짐을 챙겼어요. 외장하드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었거든요. 로비로 내려가니 박성우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다른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호텔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로 수상한 사람들이 호텔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새로운 안전가옥으로 이동하면서 박성우 씨가 설명했어요. 러시아 정보기관이 당신의 출국을 의심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베를린까지 추적팀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획을 앞당겨야 해요. 내일 밤 한국으로 출발할 겁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긴장된 시간이었어요. 창문 밖으로 내다보면서 혹시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박성우 씨는 밤새 전화를 받으며 뭔가를 조율하고 있었어요. 다음날 저녁, 드디어 베를린을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길도 조심스럽게 우회로를 이용했어요. 탑승구에서 마지막까지 긴장했지만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정말 안도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한 거였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유럽 대륙이 점점 멀어지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건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어요. 12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한국 땅을 처음 밟는다는 실감이 났어요. 공항 로비로 나오니 박성우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김민준 씨죠? 저는 이정수입니다. 앞으로 제가 담당하게 될 거예요. 박성우 씨는 어디 있나요? 다른 업무로 바빠서 저를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공항에서 나와 검은색 승용차에 탔어요. 창문은 모두 선팅이 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안전한 곳입니다. 도착하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차는 서울 시내를 관통해서 계속 남쪽으로 향했어요. 대전 방향인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달린 후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산길로 들어섰어요. 주변에는 산과 숲뿐이었고 간간히 보이는 건물들도 대부분 연구소나 공장 같아 보였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외관상으로는 평범한 연구단지 같았어요.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보안이 상당히 철저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3번이나 받았고 차량 검색까지 이루어졌어요. 이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특별연구동입니다. 일반인들은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복도가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 보안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어요. 지하에 이렇게 큰 시설이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정수 씨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대외비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특히 북한 핵기술 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를 담당하고 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여러 연구실들을 지나쳤는데 모든 곳이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러시아 연구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장비가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멈춰있는 장비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중반 정도의 여성이었는데 연구원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 박사입니다. 앞으로 함께 작업하게 될 거예요. 김소영 박사의 첫인상은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말투도 정확했고 눈빛에서 지적인 느낌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가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해보고 싶어요.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라고 들었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외장하드를 꺼냈어요. 지난 며칠간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이 안에 북한과 러시아의 핵기술 관련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김소영 박사가 외장하드를 받아들면서 말했습니다. 우선 보안 검사를 거쳐야 해요. 혹시 악성 코드나 추적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컴퓨터 보안팀이 와서
약 1시간 동안 검사를 진행했어요. 다행히 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자료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어요. 김소영 박사가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정말 귀중한 자료네요. 특히 북한 영변 시설 관련 데이터는 저희가 추정했던 것과 거의 일치해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추정하고 계셨다고요? 네. 저희도 북한 핵기술 수준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내부 정보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민준 씨 자료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오후 내내 자료 검토가 이어졌어요. 김소영 박사와 몇 명의 다른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저는 각 자료의 배경과 출처를 설명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첫 번째 분석이 끝났습니다. 김소영 박사가 정리하며 말했어요. 예상대로 북한의 실제 핵기술 수준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낮네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협력도 생각보다 제한적이고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도 그랬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날 밤 연구소 내 숙소에서 잠을 자면서 생각했어요. 드디어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날이라고. 러시아도 북한도 아닌 완전히 다른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과연 제가 여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소영 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오늘은 우리 연구소의 핵심 시설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민준 씨가 직접 보시면 한국 기술의 실체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소형 모듈 원자로 실험동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거대한 원자로 모형이 완벽하게 재현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김소영 박사가 설명했어요. 이건 실제 작동하는 소형 원자로예요. 물론 출력은 낮추고 안전장치는 강화했지만 모든 시스템이 실제와 동일하게 작동해요. 제어실로 들어가니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어요. 온도, 압력, 중성자 플럭스, 냉각수 순환 상태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젊은 연구원이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저희 SMR은 기존 원자로 대비 안전성이 1000배 향상되었어요. 설사 모든 안전장치가 실패해도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1000배라고요?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수준의 안전성 향상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연구원이 실제 시연을 보여줬어요. 의도적으로 냉각 시스템을 차단했는데 즉시 자동 안전장치가 작동하면서 원자로가 안전하게 정지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겨우 3초 만에 이루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것은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유용한 물질을 추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소영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기술로는 핵폐기물을 95% 이상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추출한 물질로 다시 연료를 만들 수 있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핵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고민거리인데 한국이 해답을 찾은 거였습니다. 실험실에서 실제 과정을 지켜봤는데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방사능 차폐도 완벽했어요. 연구원들이 일반 실험복만 입고도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핵융합 연구동이었어요. 실제로 플라즈마를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지금 플라즈마 온도가 8천만 도예요. 앞으로 1억 도까지 올릴 계획이고 지속시간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모니터를 보니 정말로 엄청난 온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그 뜨거운 플라즈마가 자기장으로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실제로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연구원 식당에서 여러 과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열정이 넘쳤어요.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MIT에서 박사과정을 했는데 졸업 후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 하는 연구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연구원도 동조했어요. 저도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한국 기술 수준이 이미 유럽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안전성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해요. 그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부러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젊은 과학자들이 해외로 떠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해외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방산 응용 연구동을 구경했습니다. 원자력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하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본 것은
핵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소형 원자로를 이용한 잠수함 동력 시스템, 원자력 추진 쇄빙선, 우주 탐사용 원자력 전지 등이었어요. 김소영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평화적 목적에만 원자력을 사용해요. 하지만 그 기술 수준은 군사적 전용이 가능할 정도로 높아요. 다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평화적 이용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미래기술연구동이었습니다. 여기서는 20년 후를 내다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4세대 원자로, 우주 원자력 시스템, 심지어는 핵융합 로켓 엔진까지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책임자가 말했어요. 저희 목표는 2040년까지 완전한 청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핵융합으로 지구의 모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로까지 진출하는 것이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평화적으로 활용해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반면 러시아는 어떨까요? 낡은 장비, 부족한 예산, 떠나는 인재들. 한국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었고요. 허세와 조작으로 가득한 핵기술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확신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진짜 과학이 무엇인지, 진짜 과학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곳에서 배울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연구소 동료들과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소영 박사는 제게 정말 좋은 멘토가 되어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정보 제공자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진짜 연구팀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구실에 출근하니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제 책상에 놓여 있었어요. 김소영 박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의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연구 과제예요. 북한 핵시설 무력화 방안에 관한 연구인데 민준 씨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서요. 제 이름으로 된 연구 과제라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보조 역할만 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주도적으로 연구를 이끌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제가 발표할 때 동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북한에서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었기 때문에 모두들 관심을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 동료가 말했어요. 민준 씨 덕분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에 연구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뉴스를 봤는데 러시아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또 다른 연구 프로젝트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동료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과학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젊은 인재들이 계속 떠나고 있다던데.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답했어요. 정치와 과학이 분리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죠. 과학자들에게는 자유로운 연구 환경이 가장 중요한데. 그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소중한 거죠. 여기서는 정치적 간섭 없이 순수하게 연구만 할 수 있으니까. 오후에 실험을 하면서 문득 러시아에 있는 옛 동료들이 생각났어요. 드미트리, 이반, 알렉세이.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예산 부족에 시달리며 연구하고 있겠죠. 가끔은 제가 배신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하는 연구를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평화적 목적의 기술 개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이게 진짜 과학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거든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연구소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김소영 박사가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오늘 일이 끝나면 잠시 이야기할 시간 있으세요? 뭔가 진지한 표정이어서 혹시 연구에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네, 물론이요. 무슨 일인가요? 김소영 박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기엔 좀 그러니까 근처 카페로 갈까요? 한국 생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어떤지 궁금해서요. 연구소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한 후 김소영 박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준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연구할 때도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고 혼자 있을 때
표정이 많이 어두워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가 그렇게 티를 냈나 싶어서요. 아, 그런가요?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김소영 박사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고향을 떠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더구나 민준 씨는 특별한 상황이시잖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가끔 가족들 생각이 나서 힘들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더 그래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김소영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주었어요. 어떤 분들이셨어요? 이야기해도 괜찮다면 말이에요. 저는 잠시 주저했지만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제 동생이었어요. 동생은 저보다 5살 어렸는데 정말 똑똑한 아이였거든요. 수학을 특히 잘했어요. 언젠가 저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김소영 박사가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식량난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좀 더 빨리 성공했다면, 좀 더 많은 돈을 보내드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김소영 박사가 제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든 시스템의 문제죠. 민준 씨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연구 환경을 보니까 더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제 가족들은 이런 자유를 누려보지도 못하고 떠났는데 저만 이런 곳에서 연구하고 있다는 게 미안하거든요. 김소영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민준 씨, 혹시 가족분들이 민준 씨를 보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신다면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동생의 밝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기뻐할 것 같아요. 특히 동생은 제가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여기서 자유롭게 연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럼 민준 씨가 여기서 포기하거나 자책하면서 지낸다면 가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실망하실 것 같아요. 특히 동생은 형이 꿈을 포기하는 걸 절대 원하지 않을 거예요. 김소영 박사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럼 답은 정해진 거 아닌가요?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민준 씨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그게 진짜 효도이고 그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김소영 박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의 무거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챈 듯 김소영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민준 씨가 여기서 하는 연구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도 그거였어요. 가족들을 잃게 만든 그 시스템의 거짓을 폭로하고 싶었거든요. 김소영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욱 힘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족분들도 분명 민준 씨를 응원하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 말이에요. 김소영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하잖아요. 민준 씨는 이제 한국 과학자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면서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불빛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연구가 그런 날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까요? 숙소에 도착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언어, 환경, 연구 주제.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어떤 나라의 과학자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확신했어요. 나는 북한의 과학자가 아니었다. 러시아의 제자도 아니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과학자다. 그리고 그 답은 한국에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도 연구실에 가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새로운 발견을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겠죠. 자유로운 환경에서 하는 연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두려움 대신 꿈이 있었고 절망 대신 희망이 있었어요. 진정한 과학자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